저는 이화여대 환경공학과에서 환경생태학 연구하고 있는 박지형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대하고 이 젠더 이슈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고 계시는 두 분 토론자분들과 같이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아주 기대가 큽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문화평론하고 있는 손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시사인이라는 주간지에서 기사를 쓰고 있고요. 주로 정치, 세대, 젠더 문제를 주로 써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타이페이 도서전 한국관 주제는 세대, 젠더, 환경, 그 얽힘의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 세 명이 각각 그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셋이서 자유롭게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 교수님 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그 코로나 팬데믹의 원인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망에 대해서 논의가 참 많았잖아요. 저는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초래된 이런 재난적 상황이 앞으로도 장기가 지속될 거다라는 것과 그리고 소위 이 장기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약자들도 공존할 수 있는 안전하고 공정한 이 자리 찾기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오랫동안 이렇게 후유증을 앓는 그런 현상을 롱 코비드, 장기 코로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개인이 오래 후유증을 겪는 것처럼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재난이 아주 일상화된 장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 위기라든지 뭐 앞으로 심화될 수밖에 없는 기후변화 다 지구적 차원의 문제로서 인류 전체가 일종의 이제 재난의 피해자인데요. 젊은 세대나 뭐 여성처럼 상대적으로 위기에 취약하거나 민감한 사람들이 이 재난의 시대에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담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재난의 시대가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경고가 되어 왔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구조화된 문제를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일종의 이제 역사적, 우리 요즘 뭐 거리두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역사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통시적인 관점에서 어떤 구조화된 문제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상황을 보면 근본적인 문제, 이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초래하는 이런 이제 구조적인 차원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대해서 이제 뭐 제 개인적으로는 비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렇게 자본주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미래 세대와 사회적 약자들도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안전하고 공정한 자리 찾기 이게 가능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요즘 인류세라는 용어가 마치 이제 유행어처럼 자주 들리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 파울 크리첸 같은 과학자들이 이미 이제 20년 전에 인간의 흔적이 뚜렷한 시기를 인류세라는 지질학적 연대로 부르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용어가 굉장히 뭐 여러 분야에서 흔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보통 산업혁명이 본격화된 18세기 한 후반 정도를 인류세의 시작점으로 보는데 최근에는 이 환경 파괴가 본격화된 2차 세계대전 이후, 뭐 한 1950년대 이후를 거대한 가속기라고 부르면서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인류세의 초기라고 할 수 있는 19세기에 문제 벌써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가 꽤 심각한 수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이제 이때 이제 일부 뭐 선각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사회 경제적 문제하고 환경 문제라는 게 사실은 그 근본에 있어서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직시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분이 다윈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이제 이 진화론을 정립한 엘프레드 러셀 월리스라는 분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 다윈은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평생 뭐 별다른 직업 없이 저술활동에 몰두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 월리스의 경우에는 소위 이제 흑수저 출신의 이 비정규직 과학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생계를 위해서 많은 책을 써야 됐는데요.
1898년에 19세기 전체를 돌아보면서 이 자본주의 산업 문명의 성공, 실패 이런 거를 뭐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자라고 해서 멋진 세기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월리스는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을 다음처럼 지적을 합니다. 미국 그리고 일부 다른 국가들에서 한결같이 소비적이고 쓸모없는 이 석유와 천연가스의 소비가 지속되고 있다. 이를 통한 막대한 개인의 부가 축적되지만 인민의 조건 전반이 이렇게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지는 않다. 이 화석 연료에 기반한 자본주의적 생산 체계가 엄청나게 이제 부를 생산하지만 그 부는 왜곡된 사회 구조에 의해서 불평등하게 분배된다는 겁니다. 월리스는 이후 출간된 사회 환경과 도덕적 진보라는 책에서는 잘못된 사회 환경이 이제 어떻게 도덕적 타락을 초래하는지를 이제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면 영국의 자살률의 경우 1866년에서 1910년까지 10만 명당 6.6명에서 10.2명으로 뚜렷하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근데 잘못된 사회 구조가 이제 사람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한다라는 건데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그래서 뭐 대만의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자살률이 이제 가장 높은 국가라는 이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 최근 자살률 변화에 어떤 경제적 원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이 한국의 자살률과 경제 성장률의 그 변화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를 제가 한번 직접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은 직전 5년간의 어떤 그 평균적인 경제 성장률이 낮을 때 자살률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경제 성장률이 4%대 정도까지 떨어진 1997년 이 외환 위기 직후에 한국의 자살률이 10만 명당 30명 정도까지 육박을 하는데요. 이 수치는 그 20세기 초 영국 자살률의 3배를 이게 웃도는 그런 수치입니다. 물론 뭐 다른 요인도 영향을 주었겠지만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경제적인 이유로 생명을 잃고 있다. 이 사실은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인류세의 이 가속기인 20세기 후반에 세계 경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화석 연료를 이제 과소비하면서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이에 발맞춰서 부의 불평등과 환경 문제도 악화가 됩니다. 지구의 날이 이제 처음 정해진 게 1970년이잖아요. 이때 타임지에서 환경 관련 특집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새롭게 부상하는 생존의 과학이라는 설명과 함께 이때 타임지 표지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이 베리 커머너라는 분인데요. 그 다음에 출간된 원은 닫혀야 한다. 뭐 한국에서도 이 번역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는 책인데요. 이 커머너는 환경에 강한 영향을 주는 생산 기술이 덜 파괴적인 기술을 대체했다. 그래서 환경위기는 이러한 반생태적인 성장 유형의 필연적인 결과다라고 문제의 핵심을 아주 이렇게 꿰뚫어 봅니다. 커머너가 완곡하게 생산 기술이라고 했지만 오직 이 자본 축적만을 위해서 화석 연료를 남용하고 또 환경 오염도 불사하는 자본주의 이 생산 체제를 이 생산 기술로 의미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50년 이후에 거대한 가속기 동안에 인류는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이 인공 구조물을 만들어 왔습니다. 얼마 전에 과학 저널 네이처지에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그 인간이 만든 인공물 총 그 무게가 2020년에 지구 전체 지금 현존하는 생물량 그 무게가 한 1.1 테라톤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10의 18승 그램이니까 엄청난 양이죠. 이 양을 초과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무제한적인 생산 활동이 지속 가능할 수 없다라는 거는 이제 이 인공물의 양이 거의 20년마다 2배가 되고 있다. 뭐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처럼 경제 성장이 지속이 되면 현재 그 온난화를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해서 2도씨 이내로 제한하겠다라는 게 그 파리 협정의 목표잖아요.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게 어려울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UNEP가 발간한 그 특별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온실기체 배출량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약간 주춤했지만 금세 다시 증가해서 2도시 목표 실현할 수 없는 쪽으로 안타깝게도 그렇게 전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윤 추구를 위해서는 이제 어떤 생태적 터전도 파괴하고야만은 이런 이제 자본주의적인 세계화, 이게 현재 팬데믹하고 기후변화라는 일종의 자연의 보복에 의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 그리고 부동산 투기 과열 현상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적으로만 이제 사람들이 보통 합리적이다. 그래서 우리 보통 호모 에코노미쿠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그 사람들이 현재 위기를 오히려 경제의 기회로 보고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주식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세계 백만장자들은 지금 더 부자가 되고 반면에 방역과 어떤 경제 위기로 인해서 생업이 위태로워진 많은 사람들이 생존 자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 팬데믹이 확산되던 초기에 이 미세먼지가 이제 사라졌다. 화석연료 배출량이 줄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환경 관련 뉴스가 들렸는데 경제가 이제 회복이 되면 금방 사람들 기억 속에서 이제 사라져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장기 코로나 시대에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은 국가가 이제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존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 하에서는 우리 스스로 더 안전하고 더 공평한 세상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할 건데요. 얼마 전에 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라는 저널에 실린 이 자본주의 위기를 경고하는 한 논문에서 저자들이 사회적 약자들도 공존하며 이제 지구의 생태적 한계도 초과하지 않는 말 그대로 안전하고 공정한 자리를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인간과 자연의 단절 그리고 이 세대 간의 단절, 남성과 여성의 단절을 극복하고 함께 재난에 맞서 공존의 방안을 모색한다면 이제 오래전에 그 헨리 조지가 얘기한 진보, 평등한 어울림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평등한 어울림을 실천하는 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가 받아서 이야기를 좀 네. 계속 해보면 좋을 텐데요. 너무 흥미로운 말씀 잘 들었고, 지금 교수님 해주신 이야기 안에서 저는 사실 이제 젠더화된 사회 위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 인류세, 그 다음에 사회 약한 고리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자살률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키워드 정도를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타이페이에 가서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되는 이런 상황이 닥쳐온 것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 인류세라는 키워드가 보여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정치구적인 전염병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근대적 휴머니즘을 그 원인으로 한다라는 문제의식이 인류세라는 키워드랑 만나고 있을 텐데, 그랬을 때 그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인간이 누구의 얼굴로 상상되었는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백인, 비장애인, 이성애자라고 상상되는 부르주아 남성 들만이 인간으로 상상되었다고 할 때 그 인간의 얼굴에서 배제되었었던 소수자들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약한 고리로서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가 각 지역과 각 나라의 어떤 약한 고리들 드러내고 있다고 할 때 저는 이제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멀리서 봤을 때 외신으로 접했을 때 미국에서는 인종 문제, 유럽에서는 난민 문제, 일본에서는 정치 부재의 문제, 중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보의 불투명성과 빅브라더적인 통치성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이제 제 눈에 보인다고 한다면 한국 안에서 살고 있을 때는 다양한 소수자들을 배제하고 혐오하고 차별 선동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급진적으로 다가오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전염병과 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이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 저한테 다가오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뭐냐면 메갈리아의 탄생이거든요.
이게 타이페이 계신 분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2010년대부터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페미니즘 제4물결이라고 하는 페미니즘 대중화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게 한국에서는 2015년에 메갈리아의 탄생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가시화됐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메갈리아가 어떻게 등장하게 된 집단인가 하면 메르스 사태 때 등장하게 된 여성들이거든요. 한국에 있는 어떤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에 메르스 갤러리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메르스라고 하는 전염병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당시에 또 이제 정부에서 굉장히 무능하게 대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무능을 어떻게 보면은 교훈 삼아서 K-방역이 탄생했다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메르스 갤러리에 모여서 사람들이 메르스에 대한 정보를 주고 받았었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올라왔냐면 한국에 메르스가 퍼진 것은 쇼핑에 미친 젊은 여자들이 홍콩에 갔다가 메르스에 걸려서 근데 이제 격리 안 되고 도망쳐서 한국에 들어와서 메르스가 퍼졌다라고 하는 가짜 뉴스가 올라왔었고 이 가짜뉴스에 화가 난 여성들이 메르스 갤러리에 들어가서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메르스 더하기 뭐 이갈리아의 딸들이라고 하는 엄청난 페미니즘 고전이 있는데 그 이갈리아의 딸들의 이갈리아를 더해서 메갈리아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메갈리아 탄생의 되게 중요한 부분 무엇이었냐면 21세기에 들어서 그러니까 한국의 온라인을 지배하고 있었던 어떤 온라인 마초 문화, 여성 혐오 문화라고 하는 것에 여성들이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 노라고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며 등장했었던 것이 메갈리아였었던 것이고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페미니스트로서 그때를 돌아보면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인류에게 닥쳐온 어떤 위기의 순간에 젊은 여성들이 페미니즘에 기대게 된 어떤 사건 아니었을까? 특히나 한국에서는 이런 식의 전염병 사태라고 하는 것이 위기를 불러왔을 때 그 원인을 구조적인 부분을 찾기보다는 여성이라든가 동성애자라든가 혹은 난민이라든가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회의 소수자들을 지명해서 당신들 때문이야 라고 원인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거를 약간 정서적으로 극복하려고 했었던 문화가 있는 것은 아닌가 여전히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 소수자 문제라고 하는 것에 좀 더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랬을 때 이 한국 사회에서 집단 감염이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는 역시 소수자 문제는 심각한 부분이 있다. 특히나 이제 한국에서 최초의 집단 감염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청도 대남병원 같은 경우에는 정신질환자 격리병동에서 이제 집단 감염이 시작이 됐는데 105명의 환자들 중에서 103명이 확진이 되고 그중에 8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장애인 인권 문제와 더불어서 탈시설이라고 하는 화두를 한국 사회에 던져주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페미니스트도 좀 주목해 볼 만한 어떤 집단 감염이라고 하면 역시 이태원발 집단 감염이었을 텐데 사실 이태원이라고 하는 공간은 한국 사회에서 퀴어 클럽이 굉장히 많은 공간이잖아요. 타이페이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실제로는 이태원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발했을 때 퀴어 클럽에서만 발발했었던 것이 아니라 다양한 클럽에서 한꺼번에 동시 감염이 시작이 됐었는데 특정 언론이나 뭐 온라인 그다음에 뭐 보수 기독교층에서는 이게 동성애자들 때문이다라고 지목하여서 혐오 선동을 하는 사건들이 벌어졌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태원 감염 때 좀 주목해서 봤었던 건 무엇이냐면 퀴어 커뮤니티들, 성소유자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그동안에 이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획득하려는 운동 안에서 쌓여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잘 대처했다라는 거예요. 숨지 말고 나와서 검사를 받아라. 안전하게 비밀 보장해주겠다라는 식으로 대응을 했고 어떻게 보면 시민으로서 동료 시민들을 위해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건 한편으로 한국의 퀴어 운동이 쌓아온 역사 안에서 가능한 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렇게 되게 아름답게 그러니까 설명하고 넘어가기에는 뭐 가서 이제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진료를 받으신 분들 같은 검사를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의 아우팅이라든가 가족 내에서의 아우팅을 염려하면서 실업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안에서
퀴어 커뮤니티가 시민권을 어떻게 획득하게 되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기도 했었던 거죠. 근데 이런 예들을 계속 얘기 드리자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이제 조금 20, 30대 여성 문제로 이야기를 축소해서 말씀을 더 드려보자면 최근에 한국에서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어라고 하기엔 좀 어렵고 되게 가슴 아픈 단어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조용한 학살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조용한 학살이라는 말은 어떻게 등장하게 됐냐면 한국에서 경제적인 위기가 있을 때마다 여성들부터 해고하는 노동시장의 어떤 성차별이라든가 불평등이라고 하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퀴즈로 하나를 내자면 2020년에 이제 경남 지역에서 2019년 실업률과 2020년 실업률을 비교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2020년 3월에 경남 지역에서 실업자가 8,000명이 증가를 했는데 이 8,000명 중에 몇 명이 여성이었을까요? 질문을 하신 걸로 봐서 네. 7,000명 이상이 돼야 되나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은 숫자. 지금 보면 여성이 35% 정도 더 해고를 많이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기자님 아세요? 저는 처음 듣는 숫자긴 네. 한데요. 네. 몇 명 정도 될까요? 글쎄요. 이게 네, 저도 너무 놀랐었는데 8,000명 중에 9,000명이 여성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성은 1,000명이 더 취직을 하는 동안 여성은 9,000명이 더 해고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늘어난 일자리가 무엇이고 줄어든 일자리가 무엇인지 일자리의 성격 같은 것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성이 더 실업을 하고 있고 그것은 사실은 비정규직이라든가 불안정한 노동 그리고 서비스직 같은 것,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줄어들고 있는 직종에 여성이 더 많이 있었다는 것, 한국의 노동시장이 확실히 젠더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문제 같은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해고를 조용한 학살이라고 불렀었는데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보니 2019년, 2020년에 20대, 30대 여성들의 자살률이 주목할 정도로 급증했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해고가 그야말로 자살로 이어진다라는 점에서 학살이라는 단어가 재발견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조용한 학살이라고 하는 것에서 여성들이 이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있는 문제를 좀 고민하게 하는데 실은 노동시장 문제만 얘기하는 것은 해결이 안 되고 모두 집으로 돌아가라. 집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될 때에 과연 집이 여성들에게 안전한 공간인가? 첫 번째로는 그런 신조어가 있었어요. 돌밥이라고 돌아서면 밥하고 돌아서면 밥하고. 근데 이런 식의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이 여성들한테 전가되는 상황. 학교 같은 곳들이 폐쇄되었을 때 모든 돌봄 노동들을 여성들이 해야 되는 상황. 그것과 더불어서 가정폭력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용한 학살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노동시장과 가정의 영역이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다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두 분 연구자분들이 이제 우리 시대의 흐름, 특히나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가에 대한 흐름을 짚어주셔서 아주 흥미롭게 들었고요. 저는 이제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일을 취재하는 기자이기 때문에 최근 한 2년 동안 한국 정치에서 그리고 한국 젠더에서 그리고 특히 세대적으로도 이 교차점에 서 있는 사건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사건 얘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얼굴이 이제 타이완 분들은 생소하실 텐데요. 한국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분이고요. 안희정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충남도지사라는 직을 역임을 하셨고요. 아마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사건이 없었다면 타이완 분들은 2022년 한국 뉴스에서 이분이 대통령이 됐다라는 뉴스를 보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아주 한국의 최유력 정치인, 다음 대통령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정치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수행 비서를 성폭력한 혐의로 이제 우선 직을 사퇴했고 재판에 들어가서 1심에는 무죄를 받았다가 2심, 3심에서 재판이 뒤집히면서 지금은 감옥에 있습니다. 3년 6개월형을 받아서 지금 복역 중이고요. 최근 한 2년 동안 한국에서 일어난 미투 사건, 미투라는 글로벌한 흐름이 한국에서도 사실 굉장히 강력했는데 이 흐름 중에서도 굉장히 정점을 찍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이분은 이제 오거돈이라는 분입니다.
한국 제2도시인 이제 부산의 시장을 역임하시다가요. 역시 이제 그 비서들을 성추행했다는 고발이 접수가 되고 즉시 시장직을 사퇴했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지금 한국 제2도시 시장이 공석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지금은 고인이시죠. 예. 박원순이라는 분입니다. 예. 한국 그 최대 도시인 서울시장이셨고요. 마찬가지로 비서를 성희롱했다라는 고발이 접수된다는 소식을 접하시고 이분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최근 2년 동안 이제 이 세 분 다 이제 집권당 소속이고요. 세 분 중에 두 분은 굉장히 유력한 대선 주자였고 사실은 굉장히 연이어서 지금 한국에 사는 분들은 이게 사실 뉴스가 띄엄띄엄 되니까 약간 오히려 감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 사실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제1도시, 제2도시 그리고 뭐 차기 유력 주자 이런 분들이 같은 이슈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날아갔다라는 게 지금 한국에 굉장히 뭔가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뭔가 알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처음에 보여드린 이제 안희정이라는 분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7년 대선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2위를 하셨던 분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대선에서 가장 유력하다라고 이제 누구나 정치를 취재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김지은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을 제가 실명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곧 아시게 되실 텐데요. 한국의 뉴스 프로그램에 나와서 내가 안희정의 수행비서였고 4번에 걸쳐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이제 일단 미투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안희정 기사가 처음에는 이제 맞다. 그러니까 내가 뭐 그랬다라고 인정을 하고 직을 내려놨는데 이후에 법정에 가서는 이제 이게 성폭력이 아니었다. 이제 말하자면 그 합의된 관계였다. 이런 주장을 해서 이게 1심에서 이깁니다. 사실 여기서 그 안희정 지사 1심에서 이깁니다. 다시 말하면 무죄가 났다는 거죠. 이게 강간으로 처벌할 수 없다.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게 사실 법원에서는 강간이라는 범죄에 대해서 이게 지금 그 두 사람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사실 증거가 없이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게 굉장히 오래된 한국 법원의 스탠스였지요. 더 잘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아주 명백한 증거, 때렸다거나 아니면 정말 협박을 했다거나 CCTV에 찍혔다거나 이런 아주 명백한 증거가 아닌 이상은 강간 사건이 거의 다 무죄가 났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남녀 간의 관계에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죠. 사실은 아주 명백한 강제, 때리거나 뭐 칼로 협박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사실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라는 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특히나 이제 권력이 위아래 격차가 있을 경우에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사실은 강압이지만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은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한국 법원에서는 그동안 다 무죄가 났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편안하죠. 사실 그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편안한 결론이죠. 이게 명백히 이런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이거를 유죄로 줄 수 있느냐 이런 논의. 이게 사실 안희정이라는 이분의 1심 재판부까지도 이 논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 사회가 굉장히 극적인 반전을 이뤄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여전히 물증은 안 나왔어요. 뭐 폭행, 협박 이런 건 없었지만 상황의 구체적 맥락을 보고 특히나 이 두 사람 간의 권력 관계를 보고 이 여성이 이걸 거부할 수 있었느냐라는 구체적 맥락을 2심이 계속 따진 다음에 이것은 성폭력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게 3심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이 안희정이라는 분이 이제 차기 대선 주자였다가 지금 이제 감옥에 있는 분으로 이제 굉장히 극적인 추락을 하게 되죠. 이 과정을 잘 생각을 좀 해보면 위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한국 법원들은. 이게 사실 그동안 거의 인정이 안 돼 왔던 거죠. 남녀 관계에서 이런 무언의 어떤 힘, 어떤 그 폭력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지만 공기처럼 작동하는 힘 이런 게 사실상 없다고 간주되어 옵니다. 왜? 남자들이 그걸 결정하니까. 남자들은 그걸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없다라고 결정을 계속 해온 거죠. 그런데 실제로 있잖아요. 사실은. 너무나 다 자명하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남자들이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자이면서도
피해자라는 얘기를 듣지도 못하고 오히려 역으로 한국에는 꽃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그 성적 범죄를 당했다라고 남자를 얽어매서 협박을 하는 여자를 부르는 용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은 그 용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 이제 성담론이 얼마나 남성 중심적인가를 보여주는 거기도 한데요. 이런 오랜 역사가 미투 운동 이후에 사실은 전 지각 변동이 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마 줄줄이 무죄가 나왔을 것이고 이 안희정이라는 분이 무죄가 만약에 나왔다면 그 다음에 오거돈, 박원순 이 두 분이 만약 즉각 사퇴를 했을 것이냐 아마 직을 유지하면서 계속 법정 투쟁을 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많은 여성들이 아직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제 남녀 성별 이제 평등이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큰 지각 변동기 한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정치와 젠더를 취재를 하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이 위력이라는 게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라는 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고발자 김지은이라는 분이 자기 실명을 걸고 책으로 썼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이미지가 그 책의 표지인데요. 저는 물론 이 전문적인 작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좀 투박하고 뭐랄까요, 좀 약간 동어 반복도 있고 책 자체가 아주 이제 완성도가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읽은 올해 가장 인상적인 기록이 이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위력이라는 것, 그러니까 무력도 폭력도 아니고 어떤 협박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런 게 있는지조차 몰랐던 어떤 기체 같은 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그 힘을 당하는 사람의 그 이제 정치인들이 모여 있는 팀을 보통 캠프라고 하죠. 그 캠프의 가장 말단에서 그걸 당하는 사람이 이 힘이 나에게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기록한 내용. 사실 이런 기록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 같은 이제 정치를 취재하는 기자들은 정치가들 그냥 가장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런 일을 잘했어 이런 기록만 잔뜩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팀이 어떤 권력의 맥락에서 작동을 해서 가장 아래에 있는 특히 여성들이 어떤 식으로 하중을 받는가에 대한 기록의 굉장히 생생한 기록이 나왔다는 건 2020년에 굉장히 큰 성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여성분이 이제 용기를 내주신 덕분에 실제로 기체 같은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훨씬 더 많은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권력을 향유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향유하던 남성 정치가들이 있었죠. 이 정치가들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게 된, 그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제1, 2도시 시장들이 직을 내려놓게 된 과정하고도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 일종의 권력 이동기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건 사실은 제 책인데요. 그 20대 남자라는 책입니다. 이 권력 이동을 젊은 남성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느낍니다. 여전히 사실은 남성들이 유리해요. 압도적으로 유리하지만 예전보다 이게 뭔가 조금 밀리는 것 같다라는 느낌에서 지금 20대 남성들이 한국에서 젠더 갈등을 굉장히 촉발시키는 블로그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잠재적으로 한국 정치는 이제 원래 남북 갈등,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혹은 이제 어느 나라에나 있는 가장 중요한 갈등이죠. 계급 갈등, 가진 사람과 먹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잠재적으로 이 젠더 이슈가 정치 갈등의 축으로 올라오는 거 아니냐라는 징후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관심사 안에서 짧게 한 10분 정도씩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어떻게 보면 박지원 교수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게 저는 새로운 사건은 아니죠. 그러니까 전지구적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의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고, 그런 이제 위기의 시대에 망했다라는 감각 안에서 어떻게 페미니즘이 다시 또 부흥이 되었는가, 그렇게 만들어낸 지각 변동이 어떻게 위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대중화시켰는가, 그리고 그렇게 지각 변동 되는 안에서 20대 남성들이 어떻게 반발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 좀 같이 나눠보았는데요. 이게 너무 또 짧게 발제를 하다 보니 못다한 이야기들이 많고, 그래서 서로 좀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대담을 이어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부터 네. 질문 좀 해줘 보실까요? 네. 그 손희정 선생님 발표하시는 거 굉장히 흥미있게 들었고요. 네. 제가 이제 굉장히 여대에 있지만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간접적으로 이제 이 문제의 중요성을 들었지만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항상 좀 이 지식처럼 이제 갈구하고 있었던 게 이 우리 사회에서 이런 젠더 갈등, 그 어떤 심층적인 원인이 뭐고, 특히 이제 젊은 여성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게 이제 관심이 많은데 그 실체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해서 오늘 선생님 그 발제하신 내용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그 역시 이제 환경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가 발제를 했기 때문에 제 발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환경에 대해서 생태에 대해서 이 감수성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성들이 이제 이 감수성이 생태적인 감수성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보통 그 여성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어떤 타고난 어떤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건지 이게 아니면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회의 어떤 그 문제, 뭐 위기든 재난이든 그 속에서 피해를 더 많이 보는 상대적으로 그런 입장에서 이 사회의 문제, 그 뿌리에는 뭐 그 공통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환경 문제로도 나타나고 뭐 이런 경제적인 문제로도 나타나니까 그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여성들이 이제 그걸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지, 그리고 또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히 이제 여성들이 더 실천적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건지, 그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문제였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학교에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게 여학생들이 훨씬 더 뭐랄까 텀블러 이런 거 많이 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이나 기후 문제에 고민이 많고 남학생들은 비교적 덜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날까라고 하면 사회에서는 굉장히 쉽게 여성성과 자연을 연결시키면서 이게 막 대지의 어머니의 자질을 네가 갖고 있으니 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2015년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에 페미니즘을 공부하면서 여성으로서 받는 차별을 이제 각성하고 깨닫기 시작하는데 그 각성이 거기서 머물지 않는 거죠. 내가 당했었던 이런 배제가 어떻게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가, 성소수자가 겪고 있는가. 근데 이걸 가만히 보아왔더니 권력을 가진 어떤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배제되는 사람들이 탄압을 받는다. 탄압까지는 아니고 차별을 당한다. 근데 이런 착취적인 상황이 자연에 대한 착취하고도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류세라는 표현도 굉장히 재미있지만 자본세라는 표현이 좀 더 관심이 가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식의 전지구적인 전염병이라든가 기후위기가 인간이 초래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렇게 자연을 착취해서 이윤을 얻는 사람들이 사실 인류 안에서도 극소수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인류세라기보다는 자본세라고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잖아요. 자본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식하고 또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젊은 여성들은 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지면서 관심이 많아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나이 많은 여성들, 특히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이 자연 문제에 예민해지는 것은 진짜 아이를 키우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밀양투쟁이라든가 아니면 성주 사드 배치 반대 투쟁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보면 어머니들이 많이 나서시거든요. 근데 시작은 우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 옆에 무기 못 놓는다. 그래서 시작해서 이게 이제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까지 확장되는. 그래서 이런 식의 경험, 그러니까 돌봄 노동을 한 사람으로서의 경험이 타자에 대한 고민과 자연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 혹시 기자님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20대 남성들이 페미니즘을 싫어할 뿐만이 아니라 많은 진보 운동을 또 싫어하기도 한다는 어떤 소문 같은 게 있잖아요. 어떨까요? 사실 그 윗세대보다 보통 더 진보적인 세대들이 출연하게 마련이잖아요. 아마 이 추세로 가면 최초로 그 윗세대보다 리액트에 되는 세대가 출연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계세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유보적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그 한국에
그래서 뭔가 그 사회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려다 보면 가장 부딪히는 난점 중에 하나가 데이터 시계열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그 전에는 20대 때 안 그랬는지를 우리가 사실 잘 몰라요, 사실. 지금처럼 온라인 때문에 그 가시화가 엄청 많이 되기 전에 기성 그 세대들이 20대 남자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단단하게 말할 수 있는 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좀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은 어쩔 수 없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실 저의 성장 과정을 돌이켜 보면 한국에서 남자들은 자기를 상대화하는 경험을 거의 안 하고 크는 것 같아요. 이건 소연 선생님이 그 돌봄 노동을 강조해 주신 거하고도 좀 비슷한데 내가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 맺음을 하고 어떤 위치에 서 있게 되고 이 관계를 어떻게 다루어 가는가라는 훈련을 그런 교육을 그런 체험을 거의 안 시키는 방향으로 남자아이들을 키우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해서 잘해서 성적을 1등을 하고 1등을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더 잘 나가야 되고 더 높이 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듣는데 이 관계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부터도 별로 거의 안 듣고 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보다 좀 더 이르신 세대인 박 선생님은 어떻게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관련해서 그럼 바로 또 청간율 기자님께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그 아까 그 발표하셨던 내용 중에 사실 이제 젊은 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저는 반대로 이 뭐 아까 문제가 됐던 이 권력형 성범죄자들이 되어버렸는데 50대들 네. 얘기를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면 자연스럽게 이 젊은 세대들의 특성이 더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렇게 해서 좀 뭐 관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을 한번 먼저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뭐 대만 그 독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한국에는 이 586 세대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그 권력형 성범죄자가 되신 분들이 이제 이 대표적인 586 세대들인데요. 저도 그 마지막 이전에는 이제 386 세대라고 했는데 마지막 그 세대에 이제 근무를 탄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지향하는 게 요즘 그 이제 젊은 세대들과는 많이 다를 건데, 근데 저 스스로도 조금 혼동을 좀 했던 게 이분들이 굉장히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진보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그 기자님이 발표하신 내용 중에 위력을 행사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제 질문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 권력을 지향하는 그게 이제 이런 그 아주 미시적인 차원에서 위력으로 나타난 건지 그냥 권력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지 일단 그게 조금 궁금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자연과학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권력이 영어로 이제 파워라는 게 물리학 용어로는 일률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이게 어떤 뭐 물체가 움직일 때 에너지가 가해져야지 이제 이 물체가 움직이게 되는데 이 에너지가 단시간당 작동하는 그게 이제 이 파워거든요. 그러면 그 위력을 행사한다라는 게 이분들이 이 사회를 유지하고 싶은 뭔가 어떤 기본적인 어떤 목표하는 뭔가를 반영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게 그분들이 추구하는 세상이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얘기했던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자기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려는 그런 거가 아닌 건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발표하신 내용이 그게 가까운 건지 그래도 20대 젊은 사람들과는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렇게 조금 뭐 질문을 제가 역으로 드려보고 싶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제가 아까 발제 때 했던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김지은입니다는 정말 중요한 기록입니다. 사실 저 질문에 저도 답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기자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취재를 해봐야지 하면 그분들한테 물어봐요. 아까 그 50대 권력자 남자들. 네. 근데 그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는가를 이제 가장 말단에서 맞아본 사람의 기록에 따르면 기록을 보고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 위력은 행사하는 사람들도 행사한 줄을 몰라요. 모르는 것 같아요. 특히 정치인들은 이 김지은이라는 분은 수행비서입니다.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을 다 챙기면서 따라다니면서 전화기, 담배 이런 거까지 다 챙기고 전화도 받아주고 이런 사람이죠. 정치인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도 이 수행비서한테 막 자기 일을 다 외주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너무나 많은 걸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핵심적이지 않은 것들을 다 밖으로 밀어내야 됩니다. 이게 정치인한테도 좋지만 그 정치인들의 팀한테도 좋아요. 그래야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안 하고 오판 안 하고 그 둘의 어떤 관계가
그렇게 일종의 그 합리적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정치인들이 굉장히 뭐랄까 그 성적으로 특별히 나빠서 그렇게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가가 고위직으로 갈수록 자기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 그 기억이나 뭐 이제 자잘구레한 신분이나 이런 걸 외주주면서 계속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미끄러져 가는 구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예민하게 훈련된 사람들만 이 위험, 그러니까 위력을 나도 모르게 위협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위험을 피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래도 됐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뭐 행사해도 됐잖아요. 사실은 그럼 그냥 말단 여성 비서 하나 그냥 사표 내고 나가고 끝나고 그런 거였잖아요. 이제 아니게 됐다는 거죠.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변화고 저는 이게 이 변화는 뭐 변화가 완성됐다 이런 취지라기보다도 중요한 승리, 중요한 변화를 이걸 만들어내는 사람들, 이제 미투 운동을 시작하신 분들, 어렵게 고백하신 분들, 이 흐름을 만들어낸 어떤 온라인에서 젊은 여성들 이런 분들에게 이것은 승리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계속 해드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사실 그 586 진보 남성 정치인의 성폭력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는 남성의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자신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견인해왔다라고 믿는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 난 뭘 해도 멋있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거든요. 늘 인정받아왔고 늘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라고 하는. 근데 그 나르시시즘 안에서 이거 당연히 연애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진짜로 연애라고 믿는 순간이 있다라는 게 정말 저는 무서운 부분인 거죠.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때로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방식이 온라인에서 굉장히 험악한 방식으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20대 여성들에 대한 공포, 쟤네들이 세계를 망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두려움 같은 것들도 같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걸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세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 갈등 과정에서 굉장히 지금 한국 사회가 전에 없던 파열음들이 계속 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는 건강한 파열음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자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근데 20대 남성이라는 책도 읽었고, 그러니까 많은 40대 이상의 남성들이, 20대 남성들이 말하자면 보수적이 된다, 퇴행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20대 남성들 굉장히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40대 이상의 남성들은 그런 가부장적 권력이라는 걸 누릴 만큼 누렸고 20대 남성들은 새롭게 따라갈 모델이 없어서 저 모델을 따라야 하는데 게다가 지금 한국 사회는 뭐 도전이라거나 모험이 불가능한 시대잖아요. 모험에서 한번 실패하면 나락인데 그럼 할 수 있는 인생의 경로라는 건 아버지 혹은 뭐 형을 따라서 가는 걸 텐데 자기네들은 그렇게 살아놓고 이건 더 이상 길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버리는 방식 아닐까? 그럼 20대 남성들도 모델도 없이 사실은 붕붕 떠다니는 것 아닌가? 한국 사회가 뭘 그러면 또 20대 남성들한테는 또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들었었거든요. 제가 답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렇죠. 사실 그 답 낼 수 있으면 노벨 평화상 받는다고 제가 오늘 얘기하는데. 주신 질문에 사실은 저는 뭐 여성학의 조예가 깊은 사람도 아니고 다만 이제 그 XY 염색초로서 늘 궁금해하던 질문으로 다시 그 돌려드리고 싶은데 한국의 페미니즘 웨이브가 온 이후에 사실 굉장히 그 20대 청년 남성들의 그 여성 혐오도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이게 한국 사회에 굉장히 오래 지금 그 핫한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페미니즘 웨이브가 왔을 때 남자들이 이 흐름을 타면 연애 시장에서 굉장히 상등품이 될 텐데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뭐 무슨 페미니즘이나 뭐 이런 이념적 어떤 아이디어의 차원에서 제가 그런 아이디어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넓은데 왜 한국 남자들은 저 공간에서 우위를 누리는 선택 대신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여자를 혐오하는 걸 강화하는 선택을 하는가? 이게 사실은
제 아주 오래된 의문이고 이걸 좀 답을 찾아보려고 좀 고민 중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기자님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왜 20대 남성들이 페미니즘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사실 받아들이면 훨씬 연애 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을 텐데. 근데 결국 보면 지금 어쨌든 세대와 상관없이 제일 중요한 게 연애나 사랑이나 이런 문제보다는 경제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대 여성들의 상황을 생각해봐도 페미니스트 안 하면 가부장제 안에서 결혼하고 연애하고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감내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지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노라고 얘기하겠다고 결정한 거잖아요. 그건 한편으로는 여성들이 경제권을 가지고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남성들도 이런 상황 안에서 약간 분배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화할 때 박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네. 너무 큰 질문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게 아까 그 발제 초반에서 이제 인상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경제 성장이 낮아졌을 때 이제 자살률이 올라간다. 사실은 성장이 그런데 이게 환경에 아주 치명적인 하중을 걸고 있다.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굉장히 제가 평소에 느끼는 딜레마가 성장이 멈추면 주변부 힘든 사람들부터 고통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회 구조라는 게. 예, 예. 근데 이제 성장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성장을 계속하면 지구라는 시스템 전체가 붕괴한다는 게 사실 자명해 보이고 굉장한 딜레마로 느껴지는데 뭐 역시 답을 갖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맞습니다. 이 딜레마를 고민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했어요. 진짜 중요한 그런 이제 딜레마, 우리가 이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이제 딜레마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관련해서 이제 실제 경제학자들뿐만 아니라 생태학자들도 성장 없이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이 여러 세대와 또 경제적 약자들도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느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 지금 이러한 정치 경제적인 상황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가득 들어있는 잘못된 이런 신념 체계만 벗어 던질 수 있으면 성장 없이도 충분히 다 같이 이렇게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은 가능할 거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탈성장 이런 얘기 요즘 많이 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지금 당장 그럼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경제적 약자들부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장을 우리가 조금 벗어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 피해를 보게 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받아들일 거고요. 근데 이걸 역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존에 그런 경제적 잘못된 그런 경제 관계를 만들어내서 덕을 보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더 이용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어떤 생산을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우리 정부에서 그린 뉴딜 얘기하면서 동시에 디지털 뉴딜 얘기하잖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 AI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일자리를 더 만들어서 이렇게 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식은 아닌데 굉장히 이게 모순적으로 이 기존의 어떤 그 생산직 제조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희생을 전제하고 산업 전환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의 어떤 기존 그 경제 체계를 다른 더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쪽으로 진행이 되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성장, 탈성장은 얘기가 불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성장,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아주 뭐 농업 분야에 직접 이렇게 생산 현장에 뭐 젊은 사람들이 20대 뭐 이렇게 뭐 투입을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그게 또 잘못 전달이 돼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자기 싫어하는 일을 20대 젊은 사람들 너희들이 저기 오지에 가서 그런 일자리 가져봐라. 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지적이 되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 뭐 디지털 뉴딜 이런 거를 지방과 뭐 젊은 세대들과 엮으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얘기할 수 있으면 기존처럼 어떤 그 성장 위주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뭐 성장 방식도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게 뭐 잘 알지 못하고 확신을 못 가지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좋은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손 선생님 말씀 들을 때도 궁금했던 건데, 사실 그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환경운동, 그 기후 위기에 대한 그 어떤 민감성이랄까 이런 게 그 지금 기성세대와 지금 10대, 20대 초반 이 사이가 전 질적으로 다른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그 흐름을 또 여성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 같고, 아까도 그 교수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좀 해주셨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새로 올라오는 세대 여성들이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하는 얘기들을 좀 여기서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사실 저는 그쵸. 제가 죽은 다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신들이 다 망쳐놓은 세계, 당신들이 싼 똥을 우리가 치워야 한다라고 하는 고민들이 실제로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탈자본한 어떤 상상력을 벼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미니멀하게 사는 삶을 추구해 보거나 아니면 에코페미니즘이라는 사조가 있는데요. 생태해방과 여성해방 같이 오지 여성해방 따로 생태해방 따로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사조 안에서는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뭐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거나 이런 것이 뭐 오지로 가라가 아니라 어떻게 자연과 더불어서 자급하고 자족할 것인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자급과 자족을 이야기할 때 그럼 예컨대 신체적 조건의 문제라든가 장애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해결하면서 공동체를 새로 꾸릴 것인가 이런 고려사항들이 계속 중첩되면서 교차적으로 사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자님이 이게 본인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라고 물어보셨는데 실제로 본인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게 나만의 일은 아니고 함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재미있는 사유의 전환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저희가 10년 전, 20년 전에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로봇 혁명 같은 것들을 상상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로봇이 등장하고 AI가 등장하면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될 거다. 라고 했지만 지금 2020년에 우리가 경험했었던 것은 더 고차원적인 일을 플랫폼이 하고 플랫폼이 할 수 없는 더 어려운 일들을 사람이 하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도저히 못 쓰게 된 표현이 갈아 넣는다는 표현인데 실제로 갈리는 노동자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정말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당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어서 전혀 우리가 윤리적으로 준비할 수 없었던 세계가 팬데믹과 함께 도래한 것이 아닌가. 근데 정부에서 너무 쉽게 디지털이 실제로 뭔지 잘 모르는 어르신들이 디지털 공동체를 만들자며 기뻐하고 계신다. 근데 제가 경험했었던 디지털이라고 하는 공간은 플랫폼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죽는 공간이고 여성들이 여성 혐오를 경험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어떤 남성들은 또 사이버 불링을 당하면서 괴로워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의 물질성을 어떻게 고민할 건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건 테크놀로지와 여성이 맺는 관계가 매우 복잡하거든요. 몇 년 전에 그런 칼럼이 있었는데 한 철학자께서 냉장고야말로 자본주의의 욕망이 응축된 공간이니까 냉장고를 버려라 이러셨어요. 근데 이제 여성들이 그러면 매일매일 그 장 보고 상한 음식 해결하고 이거 누가 하라는 거냐? 넌 요리 한 번도 안 해봤지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테크놀로지들이 여성과 소수자들이 하던 노동들을 외주화해서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 테크놀로지가 많아질수록 사실 또 배제당하기도 하고 자연은 망가지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이 테크놀로지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적정 기술은 어느 수준인 건가 이런 고민 좀 들더라고요. 예. 말씀하셨던 그 냉장고에 쌓여가는 음식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뭐 요리 잘하지는 못하지만 저희 집에 애 떡볶이 만들어 주려고 냉장고 냉동실에 떡이 얼려져 있는 걸 보니까 썬더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냉장고를 버려야지 적정 소비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적정 기술이 틀림없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이것 역시 이제 민감한 그 질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노동을 해야 되는 입장, 특히 이제 가사 노동 같은 경우에 그 기술이 일종의 이제 해방자의 역할을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적정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에 피해,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적정성은 뭘까? 이거를 제가 오늘 그 발제 때 소개했던 베리 커머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술은 그분은 이제 실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생산 기술들 통계 자료를 쭉 분석을 해 보셨는데요. 대부분이 어떤 그 사회적인 수요, 뭐 예를 들어서 가사 노동의 어떤 그 어려움을 해소해 준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상위를 차지한 그런 기술들은 대부분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합성 섬유가 2위였고 뭐 음료수병 있죠? 재활용이 그 당시에는 안 되는 이런 병이 이제 1위를 차지했어요. 근데 이게 그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쉽게 돈 덜 들이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가 유일한 기준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커머너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환경에 일종의 생태적인 어떤 빛을 만들면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사용자 입장에서 뭐 가사 노동하는 주부의 입장에서든 아니면 뭐 저처럼 떡볶이를 만드는 아빠의 입장에서든 내가 어떤 편리성만 가지고 이 기술 받아들일 수 없는 게 계속 이 환경에 생태적 빛이 쌓여져 가고 있다라는 거. 그걸 이제 인식하는 순간에 아 그러면 어느 수준의 기술이 나에게는 적정할 것이냐 라는 판단이 들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자 우리 그 나의 수요, 우리 사회의 수요에 맞는 기술 이걸 생각해 보면 적정한 기술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평소에 생각하던 문장이 떠올랐는데 네. 저는 왜 굉장히 공고한 시장주의자들 특히 이제 보수적인 분들 중에 이제 시장 원리주의자라고 부르는 분들이 시장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라고 얘기할 때 좋다 이거예요. 사실 저도 시장이라는 메커니즘이 굉장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계산 제대로 하자. 그 말씀하신 보이지 않는 비용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다 빼고 네. 자 시장이 이렇게 작동했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일단 환경에 지금 그 하중되는 비용 혹은 여성의 노동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생략되는 비용 이런 것들 다 빼고 시장이 이렇게 효율적이에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의 메커니즘을 쓰는 거 좋다. 다만 정말 그 시장에서 가격표가 붙지 않는 것들도 다 비용인데 그 비용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무시해 왔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지금 이 환경 이슈, 젠더 이슈가 다 정말 시장을 너무 좁게 생각해서 벌어지는 일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한국도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뭐 세계적으로 나은 편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국내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시기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3차 유행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서 이제 9시 이후에는 영업을 못 하고 자영업자들이 사실상 장사를 못 합니다. 이게 방역을 위해서 중요하죠. 사람들이 나다니지 않고 모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사회가 어느 정도 유지되게 하는데 중요하는데 이 비용을 자영업자들이 온전히 내고 있는데 사실상 이걸 못 본 채 하는 거죠. 정치가. 그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잠재적인 위협인데 아직 정치의 반응이 좀 느린 것 같은데 사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케이 비용과 편익으로 계산하는 건 좋은데 비용 계산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팬데믹 취재하다가 들었던 생각이 만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되게 흥미로운 시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어쨌든 90년대 말에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는 시장이 모든 것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마스크 대란으로 확인했잖아요. 시장은 사람을 구하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래서 한국에 진짜 이상한 단어가 생겼었거든요. 공적 마스크라고. 그래서 시장에 대한 생각도 조금 한국 사회에서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너무 낙관인가 싶기도 하고요. 자, 오늘 대담에 오기 전에 제가 고민했던 게 환경 그리고 뭐 젠더 세대 이슈 이게 다 굉장히 큰 주제이고 또 이 얘기를 연결을 해서 풀어나가는 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두 분 그 말씀을 듣다 보면서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공부도 하고 제가 그동안 궁금증을 가졌던 여러 문제들이 조금 쉽게 더 잘 이해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발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그 재난이 장기화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생존 자체가 이제 위협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갈수록 더 많아지는데 이 문제를 풀려면 서로 연대하고 또 협력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청간율 기자님 그 기사를 아주 그 흥미 있게 읽었습니다. 뭐 코로나19가 드러낸 한국인의 세계라는 기사인데요. 그 기사에서 이제 한국인이 설문조사한 내용 굉장히 그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 그 시민들이 우리 그 코로나로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 어떻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했을 때 찬성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기자님 그 쓰신 내용으로는 연대적 시민성을 가진 분들이 이제 그게 찬성한다라고 했던 게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받아들여졌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뭐 여러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뭐 젠더 간의 대립 뭐 이런 것들을 역시 이런 이 연대적 시민성 뭐 이런 감정을 가지고 함께 풀어가는 그런 길을 모색해 보면 어떨까 그런 걸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 큰 주제들이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 어쨌든 뭐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 인류세라고 하는 것,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들 안에서 좀 모이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고 정리해 주신 것처럼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의 어려움을 발판으로 옆에 있는 사람의 어려움을 볼 수 있는 이런 연대적 시민성이야말로 사실 미래를 상상해보게 하는 가능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너무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네, 참 특별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연대라는 말이 와닿기가 참 어려운데 지금 코로나19 시기는 굉장히 그걸 극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조심하고 내가 운동하면 내 건강을 지킨다.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모두가 이제 깨닫는 것 같습니다. 내가 건강하려면 내 주위 사람들이 건강해야 되고 사회가 건강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지구가 건강해야 되죠. 이 연결된 세계는. 그러니까 백신도 가난한 나라들까지 다 맞아야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우리가 다 연결돼 있다라는 걸 이 재난이 아주 평소와 다르게 크게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아 보였는데 재난기를 거치면서 손에 잡히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오늘 저희가 다양한 측면에서 어떤 구조적 모순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모순들을 평소에 얘기하면 참 답답하고 뭐 별 대책 없고 이런데 이 재난기처럼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시기도 잘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소윤정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특별한 시기로 만들어낼 잠재력이 저는 아직도 남아있다. 우리가 처음에 좋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마 한국이 그리고 뭐 인류가 이 재난을 가장 슬기롭게 넘어가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이제 타연의 독자분들에게 잘 전달이 됐기를 바랍니다. 이게 코로나19라는 아주 특별한 시기를 지내고 있는 어떤 지구촌의 동료 시민으로서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타이페이 도서전에서도 이제 독자들을 직접 뵙고 싶었는데 온라인으로 뵙게 돼서 아쉽지만은 전 도서전 기간 동안에 이제 한국권에서도 다양한 한국 도서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많은 방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